이거나 들고 꺼져. 네가 가져갈 건 이것뿐이야. 장례식장 한 구석.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바닥에 내던져졌습니다. 이거나 들고 꺼져. 내가 가져갈 건 이것뿐이야. 47회를 막내로 살아온 남자는 그날 가족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먼지 쌓인 상자 안에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을 2024년 1월 경기도 외곽의 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동수라는 이름의 47살 남자가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은 어깨가 맞지 않았고 구두 뒤꿈치는 닳아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손마디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례식장이 한산해질 무렵이었습니다. 큰형 동철이 동수를 영정사진 옆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둘째 형 동우도 함께였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동철은 자리에 앉자마자 시골집 정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동산에 내놓을 거라고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동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집에서 7년을 사셨다고 자신도 그곳에서 함께 지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방안을 채웠습니다. 네가 뭘 했는데? 공장 다니면서 용돈이나 축냈지. 동우가 거들었습니다. 시골에 처박혀서 어머니 밥이나 얻어먹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동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수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니 약을 챙겼다는 것을, 공장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기저귀를 갈았다는 것을, 3년 동안 병원과 시골집을 오가며 홀로 간병했다는 것을,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는지 모릅니다. 동수가 간병 이야기를 꺼내려 하자 동철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었고 자기들은 바빠서 못 간 것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형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때 동철이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동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손바닥 두 뼘 크기의 작은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 세월의 흔적이 나무결 사이사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나왔는데 동수 이름이 적혀 있더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수가 상자를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철이 그것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털썩? 이거나 들고 꺼져.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연락하지 마. 유산 같은 거 없어. 넌 받을 거 없어. 동우가 마지막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원래 넌 가족도 아니었잖아. 동수는 바닥에 떨어진 상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을 것 같은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동수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등 뒤로 형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47회를 살아오면서 동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이토록 낯선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동수는 태어날 때부터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이 둘, 누나가 하나. 경기도 외곽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형들과 누나는 어릴 때부터 도시로 나갔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내인 동수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동수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떠났고 누나는 시집을 갔고 동수만 남았습니다. 20살, 25, 30.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동수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고 약을 챙겨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지어 부모님 상에 올린 뒤 공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낮에는 철강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주말에는 막노동 현장에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대부분 부모님 병원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형들이 보내주는 돈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처음 몇 년은 있었습니다. 명절에 5만 원, 부모님 생신에 10만 원. 그러나 그것도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대신 형들은 명절에 빈손으로 내려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동수, 우리가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 너는 시골이라 편하잖아. 동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7년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형들이 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효자인 것처럼. 그러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던 사람은 동수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닷새 밤을 새운 것도 동수였습니다. 형들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잘 모셔. 우리는 바쁘니까.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형들의 뒷모습을 동수는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7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으셨고 그 다음에는 휠체어에 앉으셨고 마지막 2년은 거의 누워 지내셨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죽을 끓여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리는 것. 그 모든 일을 동수가 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동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막내, 미안하다. 너만 고생시켜서. 동수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저 안 힘들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머니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감으신 것은 보름 전이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동수가 2시간마다 하던 것처럼 어머니 방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가워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래 앓던 병에서 벗어나 편안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어머니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형들에게 연락한 것은 해가 뜬 뒤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큰형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아, 진짜? 그래, 장례식장은 내가 알아봐. 우리 내일 내려갈게. 위로의 말은 없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동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가족 안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돌보는 사람, 남아서 뒷바라지하는 사람, 그러나 정작 돌봄받지 못하는 사람. 47회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형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골집에 남았습니다. 동수는 처음에 형들이 어머니 유품이라도 정리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형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하나, 재산이었습니다. 큰형 동철은 아침부터 집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서랍장, 장롱 속, 부엌 찬장 위,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공간들을 거칠게 헤집었습니다. 둘째형 동우는 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향 냄새가 아직 집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이미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동철이 동수를 불렀습니다. 야, 동수, 이리 와봐. 마루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토지 서류, 은행 잔고 증명서. 동철은 그것들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정리 다 했어. 시골집이랑 앞마당 땅은 내가 갖고 뒷산 과수원은 동우가 갖기로 했어. 동수는 잠시 멍하니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나는요? 동철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동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너는 없어. 동우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야, 솔직히 생각해봐. 내가 뭘 보탰어? 우리는 그동안 병원비도 보내고 명절마다 용돈도 드렸잖아. 넌 그냥 여기 살면서 밥 얻어먹은 거지. 동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년간의 간병, 새벽마다 챙긴 약, 2시간마다 바꿔드린 자세, 욕창 치료, 병원 왕복. 그 모든 것이 형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형, 나 3년 동안 어머니 간병했잖아. 그거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었어? 넌 여기 살았으니까. 우리는 서울에서 돈 벌어서 보내준 거고. 동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안에 짐 빼. 다음 주에 부동산 사람 들어온다. 그 말을 끝으로 형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수는 마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서류들이 바람에 살짝 날렸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 어머니가 지켜온 집, 그 모든 것이 형들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3일 후 동수는 시골집을 떠났습니다. 들고 나온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장례식장에서 형이 던졌던 그 나무 상자뿐이었습니다. 47회를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마당에서 별을 보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추나무 아래서 막걸리를 드시던 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동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발이 저절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낡은 기와지붕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마루가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가방은 가벼웠습니다. 나무 상자도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가슴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47회의 세월이 형들의 차가운 말 몇 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얼마 없었습니다.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나무 상자만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상자. 동수는 아직 그 안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어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 했지만 형들이 던지듯 건넨 것이라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도 모른 채 올라탔습니다. 그저 이 마을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형들이 있는 이 마을을, 추억이 서린 이 마을을. 버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수는 창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47회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동수가 버스에서 내린 곳은 수원역 근처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현금 30만 원 남짓, 통장에는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장 방을 구해야 했지만 보증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역 근처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 35만 원. 창문도 없는 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수는 한 달치 월세를 내고 그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동수는 창문 없는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곳에 홀로 앉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동수는 낮에는 일용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밤에는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들의 차가운 말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무 상자는 책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 했지만 형이 바닥에 던지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든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형들이 그렇게 쉽게 내준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주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 위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상자의 나뭇결이 드러났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본 기억이 있는 상자였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뚜껑에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희미한 글씨를 읽었습니다. 우리 막내 동수에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동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동수는 하나씩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시골집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동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등기권리증이 왜 여기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농지 문서였습니다. 집 앞 논 2,000평, 뒷산 과수원 1,500평. 동수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일하던 그 땅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장이었습니다. 적금 통장과 임대료 수입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동수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동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자필이었습니다. 날짜는 5년 전 어머니가 아직 건강하셨을 때 쓰신 것이었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나 김순덕은 유언을 남깁니다. 시골집과 농과 과수원,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은 막내 아들 김동수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큰아들 동철이와 둘째 동호는 도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막내 동수는 평생 부모 곁에서 고생만 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할 때도 내가 아플 때도 늘 동수뿐이었습니다. 형들은 명절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갔지만 동수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내 약을 챙기는 아들의 손이 거칠어지는 것을 보면서 나는 늘 미안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이 어미는 말주변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동수야, 고마웠다. 그리고 미안했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참 다행이었다. 이 집과 땅은 내 것이다.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엄마가 지켜줄게. 2019년 3월 15일. 어머니 김순덕. 동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동수는 유원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동수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셨다는 것, 그것이 세상 무엇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동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 농지문서, 통장, 모두 진짜였습니다. 형들이 가져간 그 서류들은 사본이거나 위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형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재산 앞에서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진짜 서류들을 이 상자에 숨겨두신 것입니다. 막내 아들에게만 전해지도록. 동수는 창문 없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얼굴에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무언가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골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면사무소에 들러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형들이 가져간 서류가 진짜인지, 자신이 가진 서류가 진짜인지,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소유자는 여전히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아직 명예 이전이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형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준 서류들은 등본 사본일 뿐 실제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수는 곧바로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과 등기권리증, 농지 문서들을 내밀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수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유언장, 자필 유언장으로서 형식 요건을 갖추고 있네요. 날짜, 주소, 성명, 날인까지 다 있습니다. 동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게 유효한 건가요? 일단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동수는 그 말에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이틀 후 동수는 형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언장이 있다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큰형 동철의 목소리가 얼어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동철은 곧 코웃음을 쳤습니다. 유언장? 무슨 유언장? 야, 헛소리하지 마라. 동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거야, 형. 직접 보면 알 거야. 며칠 후 형들이 시골집에 내려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중간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을회관 작은 방에 형제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동수는 유언장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철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던 동철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옆에서 함께 있던 동호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동철이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이거 가짜지? 내가 만든 거 아니야?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필체야. 형도 알잖아. 동철은 어머니의 글씨체를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동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야, 설령 이게 진짜라고 쳐도 어머니가 이거 쓸 때 이미 침에 있었잖아. 무효야, 무효. 동수가 반박했습니다. 이거 5년 전에 쓰신 거야. 어머니 치매 판정받은 건 3년 전이고. 동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박이었던 것입니다. 동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받아들여. 법적으로 싸울 거야.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 증명할 수 있어. 동수는 조용히 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 어머니 5년 전에 어땠는지 기억해? 그때 형 내려온 적이나 있어? 동철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5년 전 형들은 명절에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일 있다는 핑계로 어머니가 어떤 상태였는지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을회관 문이 열렸습니다. 마을 이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을 어르신 몇 분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동순의 집과 가까이 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이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은 처음이야. 동수 어머니가 어떻게 사셨는지, 동수가 어떻게 모셨는지 이 마을 사람들은 다 알아. 옆에 서 있던 김씨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순의 집 바로 옆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불 켜지는 거 봤어. 동수가 어머니 약 챙기는 거. 겨울에 새벽 4시에 불 켜지는 집이 여기뿐이었어. 또 다른 어르신이 말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늘 뵙던 박씨 할아버지였습니다. 동수 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큰아들 둘째는 돈만 알고 막내만 사람이라고. 그 말 여러 번 들었어. 형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철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데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법정에서 증인 필요하면 우리는 동수 편에서 말해줄 거야. 그거 알아도. 동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형들이 그동안 어떻게 처신했는지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철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결판 내자. 그 말을 남기고 형들은 마을회관을 나갔습니다. 동수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장이 동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들겠지만 끝까지 가봐. 네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으니까. 동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동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형들의 차가 마을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형들이 뭐라고 하든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동수는 수원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근처 무료 법률상담소에서 소개받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동수보다 10살은 어려 보였지만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변호사는 동수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유언장, 등기권리증, 농지문서, 통장 사본, 그리고 동수가 따로 준비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기록지, 치매 판정서 사본, 요양등급 판정서.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날짜가 2019년 3월이고 어머니 치매 판정은 2021년 8월이네요. 동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어머니께서 의사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치매 판정 2년 전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동수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다만 상대 측에서 그 이전부터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머니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동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5년 전 어머니의 상태. 그때 어머니는 어떠셨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아직 걸어 다니셨습니다. 밭에도 나가셨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화투도 치셨습니다. 동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아직 정정하셨어요. 혼자 시장도 다니시고 밭일도 하시고 마을 분들이 다 아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분들 증언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혹시 그 당시 병원 기록이 있을까요? 건강검진이라든지. 동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2019년 봄에 어머니가 건강검진 받으셨어요. 면사무소에서 하는 무료 검진이요. 거기서 치매 검사도 했는데 정상 판정 받으셨어요. 변호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기록을 구할 수 있으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동수는 그 길로 보건소를 찾아갔습니다.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어머니의 치매선별 검사 결과지. 정상 판정이었습니다. 유언장 작성 날짜가 3월이었으니 한 달 뒤의 기록이었습니다. 동수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신 그 시기. 어머니는 분명 제정신이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남기겠다는 그 결심이 흐릿한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형들은 변호사를 3명이나 선임했습니다. 서울에서 꽤 이름 있는 로펌이라고 했습니다. 동수는 처음 만났던 그 젊은 변호사 1명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재판에서 형들 측 변호사가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을 쓸 당시 이미 초기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깜빡깜빡하는 것이 많았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형들이 증인석에 앉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동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들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상태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동수 측 변호사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증인께서는 2019년 당시 어머니를 얼마나 자주 뵈었습니까? 동철이 머뭇거렸습니다. 자주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그해 몇 번이나 내려가셨습니까? 1번, 아니 2번 정도. 그것도 명절에 하루 이틀 계셨던 것 아닙니까? 동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4월 치매선별 검사 결과지. 정상 판정.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동순의 집 옆에 50년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이가. 동수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2019년에 우리 화투 모임 총무를 맡았어요. 돈 계산 틀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박씨 할아버지도 증언했습니다. 순덕이가 나한테 그랬어요. 큰애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내가 죽으면 막내한테 다 줄 거라고. 그 말 2019년에 들었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우리 마누라 제사 지내고 경로당에서 막걸리 마실 때였으니까. 이장도 나섰습니다. 동수 어머니가 유언장 쓴다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쓰는 거냐고. 내가 대충 알려드렸지. 날짜 쓰고 주소 쓰고 도장 찍으라고. 그때 순덕이 어머니 정신이 얼마나 맑았는지 내가 증인이야.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형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서울에서 온 변호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던 것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동수는 법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늦은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동수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햇살이었습니다. 동수가 10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들은 이미 도시로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밭에 나가 계셨고 어머니와 동수 단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동수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우리 막내는 착해서 걱정이야. 세상이 착한 사람한테 만만하거든. 어린 동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슬픈 듯 웃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 그때 가서 힘들어도 엄마가 지켜줄게. 그 약속을 어머니는 지키신 것입니다. 살아서 지키지 못한 약속을 유언장으로 지키신 것입니다. 동수는 법원 복도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그러나 늘 따뜻했던 눈빛. 마지막까지 막내를 걱정하셨던 어머니. 어머니, 동수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싸움은 재산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평생 말로 하지 못하셨던 사랑을 유언장 한 장에 담으셨던 어머니의 진심을. 동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자신을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주셨는지. 다음 재판까지 한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수는 법원을 나서며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고, 어머니의 뜻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최종 판결은 봄이 시작될 무렵에 나왔습니다. 동수는 혼자 법원에 갔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지만 마음은 홀로인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형들과 마주쳤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한 입을 덮고 자던 형제들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동수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들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동철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동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 뒤로 양복 입은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다가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동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망인 김순덕에 잡힐 유언장에 대한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동수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의 의사 능력에 문제가 없었음이 의료 기록 및 증인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측이 주장한 치매로 인한 의사 무능력 상태는 유언장 작성 시점과 시간적 간극이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그의 팔을 잡아 다시 앉혔습니다. 재판장이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유언에 따라 시골집 및 부속 토지, 농지, 과수원, 그리고 금융 자산 일체는 피상속인 김동수에게 상속됨을 판결합니다. 판결이 끝났습니다. 동수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동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수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철은 동수를 한번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무너진 것 같은 기색도 있었습니다. 동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형들의 뒷모습을 동수는 바라보았습니다. 쫓아가서 한마디라도 할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법원 문을 나서 사라질 때까지 동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복수심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슬펐습니다. 이기고도 기쁘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온 동수는 곧장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있는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란히 묻혀 계신 곳이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동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겼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들판에는 초록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계절이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두 봉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겨우내 마른 풀이 덮여 있었지만 군데군데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가방에서 소주 한 병과 종이컵을 꺼냈습니다. 오는 길에 구멍가게에서 산 것이었습니다. 봉분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한 잔은 아버지 앞에, 한 잔은 어머니 앞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한 잔을 따랐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 아래서 새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 따라 이 산에 올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동수야, 사람은 땅을 지켜야 해. 땅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거야. 그 땅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땅,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하셨던 땅. 형들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지켰습니다. 동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판 끝났어요. 이겼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형들하고 사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남기신 유언장, 제가 지켰어요. 동수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사본이었습니다. 원본은 집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고 사본을 늘 품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종이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우리 막내 동수에게로 시작하는 그 문장들. 어머니, 이거 읽을 때마다 울어요. 바보같이. 동수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제가 힘들 때 어머니가 늘 손잡아 주셨잖아요.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이제는 제가 어머니 손을 못 잡아서 그게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수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아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동수는 봉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거 잘 지킬게요. 아버지 땅, 어머니 집. 제가 지킬게요.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산이 고요해졌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봉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동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주잔을 들어 마지막으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자주 올게요. 동수는 봉분을 향해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시골집 지붕이 보였습니다. 그 집이 이제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재산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받은 것 같아서, 그래서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동수는 생각했습니다. 47회를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막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형들 뒤에서, 부모님 곁에서 늘 누군가의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시골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수가 직접 고치고 다듬고 새로 칠한 집이었습니다. 낡은 기와는 손을 받고 삐걱거리던 마루는 새 나무로 교체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뽑아내고 그 자리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봉숭아와 채송화를 심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덕이네 쉼터. 어머니 이름을 딴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이 집을 혼자 살기 위한 공간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쉼터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경로당처럼, 저녁에는 작은 식당처럼 운영했습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서울로 떠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도시에서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수는 남았습니다. 내가 태어난 곳인데요.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인데 어딜 가요? 동수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봄에는 마을 아이들을 위한 농촌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서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동수는 그들에게 감자 캐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구마 심는 법, 배추 모종 옮기는 법, 사과나무에 거름 주는 법. 아버지에게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과수원을 돌보았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르신들에게 일당을 드리며 함께 일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돈을 받기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동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드려야죠. 가을에는 사과가 익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가꾼 과수원에서 빨갛게 익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동수는 그 사과를 따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도시에 팔기도 했습니다. 작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겨울에는 쉼터에 불을 지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저녁마다 찾아왔습니다. 동수가 끓인 된장찌개를 먹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옛날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자식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자식 걱정을 했습니다. 김씨 할머니가 어느 날 동수에게 말했습니다. 동수야, 네가 이 마을 막내 아들이다. 동수는 웃었습니다. 저 48인데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한테는 네가 막내야. 그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형들에게는 버림받은 막내였지만 이 마을에서는 귀한 막내가 된 것입니다. 형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판결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동수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가끔 형들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함께 뛰어놀던 시절,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던 시절. 그때는 우리도 가족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동수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말없이 앉아 있다 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동수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과수원을 돌보고 낮에는 쉼터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어르신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수는 만족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쉼터에서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고 동수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심은 봉숭아가 여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꽃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막내는 착해서 걱정이야. 동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삶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것을 지키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48살이 된 동수. 그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막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땅을 일구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동수는 마루에 앉아 그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보던 별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동수야, 별은 혼자 빛나는 게 아니야. 어두운 밤이 있어야 빛나는 거야. 47회 동안 어두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있었기에 지금 이 빛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합니다. 과수원을 돌봐야 하고 쉼터를 열어야 하고 마을 어르신들을 맞아야 합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싫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기 전 동수는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부모님이 평생 지킨 집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수가 지키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누군가에게 전해질 집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지켜야 했습니다. 동수는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이네 쉼터라고 적힌 간판이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도 묵묵히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막내 아들, 막내 딸들이 있을 테니까요. 가끔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가혹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헌신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알고 계십니다. 누가 진심으로 곁을 지켰는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묵묵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마음, 그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동수 씨처럼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